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의 것으로 보이는 노트북 PC에서 박근혜 대통령 연설물 44개가 무더기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연설물은 곳곳이 빨간 글씨로 이른바 교정이 돼 있었고, 연설물을 받은 시점은 대통령이 실제로 연설하기 하루 이틀 전이었습니다. 최순실 씨 이슈가 개헌 이슈를 통째로 집어삼켰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모두 이 의혹과 이 파동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뒤집어질 일인데요. 청와대에서 조금 전 반응 나왔습니다. 연설문 유출, 모든 경위를 파악 중이다. 청와대에서 경위를 파악 중이다 라는 답변 이외에 그 어떤 답변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이 내용도 집중적으로 다뤄봅니다. 오늘 조간신문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1면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비선실세 의혹 최순실 PC에 대통령 연설물 관련 파일 44개, 연설물이 아닌 다른 파일은 더 많았다고 합니다. 드레스덴 선언, 비밀리에 유지됐었던 대통령이 정말로 중요했던 연설문도 최순실 씨의 것으로 보이는 노트북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곳곳에 빨간 글씨로 이른바 교정이 돼 있었고, 실제로 대통령의 연설에서는 연설문의 빨간 글씨와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 빨간 교정 글씨 누가 한 걸까요? 잠시 후 다뤄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역시 이 기사입니다. 최순실 컴퓨터에 박근혜 대통령 연설물 파일 44개, 국정농단 의혹 일파만파다. 한국일보는 이것은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파일이 실행 시점을 보면 연설일보다 앞섰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연설문, 국가기밀에도 해당할 수 있는 거고 대통령 기록물로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인데, 사전에 민간인에게 유출이 됐다면 이것은 정말로 국정농단 분명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조선일보입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김수남 검찰총장이 최순실 수사팀을 확대하겠다,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최순실 최측근 박 과장을 소환 조사하기에 검찰이 이르렀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팀 선수, 이른바 선수도 최순실 수사팀에 합류를 했다고 합니다. 과연 검찰의 수사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만.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청와대의 반응 함께 보실까요? 앞서 최순실 씨가 대통령의 연설문을 수정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 전면 부인했지만, 지금은 경로를 파악 중이다. 청와대의 그때의 해명은 거짓이었던 걸까요? 유명한 영화 제목이 있죠.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진실은 왜 이렇게 변하는 걸까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한겨레 신문 1면입니다. 이 최순실 씨 문건 유출 파문이 일자 어제 대통령의 이 개헌 제안도 결국은 위기 탈출용 최순실 개헌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야권에서는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대해서 이거 최순실 의혹을 덮기 위한 것이다라는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서울신문 1면입니다.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대해서 여당은 즉각 개헌을 논의하겠다라는 입장이고, 두 야당은 국면 전환용이다라는 입장입니다. 물론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개헌은 바람직하다라고 찬성의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개헌을 고민한 것은 실제 추석 연휴 이후부터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참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인데요. 역시 돌리면 나옵니다. 그렇다면 누가 최순실 씨의 PC에 이 연설문을 포함한 문서를 보낸 것일까? 그 문서 작성 아이디의 주인공은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 최측근이 쓰고 있는 아이디와 일치했다고 합니다. 현재도 청와대에 근무 중이라는 이야기일 텐데요. 그 대통령 최측근, 청와대 직원은 왜 최순실 씨 것으로 보이는 PC에 이 중요한 문서를 발송한 걸까요?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저희 돌직구쇼 최순실 게이트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고품격 뉴스토크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 오늘의 특종으로 시작합니다. 연설문 44개,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의 것으로 보이는 PC에 담겨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 몇 부를 제가 출력을 해봤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실까요?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구상,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유명한 드레스덴 선언인데요. 보시면 빨간색 글씨로 중간중간 이렇게 교정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뒷장을 보더라도 빨간색 글씨로 중간중간 교정이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빨간색에 교정이 되어 있는 부분은 실제 대통령의 연설에서는 연설문 초안과는 다르게 발언을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잠시 후 저희가 하나씩 대조해 볼 텐데요. 이 드레스덴 연설문뿐만 아닙니다. 다음 연설문을 한번 보면요. 대통령 당선인 신년사라는 제목이 보이죠. 신문용이다. 그리고 또 다른 문서를 보면 대통령 당선인 신년사인데 재수정된 버전이다. 또 다른 문서를 보면 제3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 프롬프터용이다. 모두 대통령이 직접 중요한 시점에 연설했던 연설문 내용이었습니다. 궁금증은 도대체 이 대통령의 연설문이 사전에 왜 최순실 씨의 것으로 보이는 노트북에 발송이 됐는가? 그리고 이 빨간 글씨의 정체는 무엇인가?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는 이 궁금증에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정성희 위원님, 제일 궁금한 건 최순실 씨의 것으로 보이는 PC, 노트북에서 이게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실체적 진실이 무엇입니까? 누가 봐도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 측근이 대통령의 연설문, 공식 라인을 통해서 작성된 연설문을 최순실 씨에게 보냈다는 정황 증거가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지만 그 당사자가 누군지도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디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의 측근, 쓰면서 3인방 중에 한 명이 대통령의 공식 연설 이전에 최순실 씨한테 보낸 것 같고요. 최순실 씨는 이거를 본인의 이제 아이디에서 딸 이름인 유연의 또 PC로 저장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수정을 한 다음에 다시 보낸 것 같습니다. 예. 아직 이런 광고가 있죠.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다. 저는 지난번에 분명히 이 자리에서 그럴 리가 없다고, 대통령의 연설문을 최순실 씨가 봤을 리가 없다고, 고쳤을 리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상상하기를 뛰어넘는 그런 그 일이 일어났고요. 이거는 누구와 봐도 비선에 대한 국정농단이자 국기문란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믿기가 어렵습니다. 믿기가 어렵다. 현재로선 최순실 씨의 노트북이 분명해 보이는데요. 저희가 출력을 좀 해봤습니다. 최순실 씨 PC에서 발견된 문건, 조금 전에 제가 제 손으로 흔들었던 이 문건에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곳곳이 빨간 줄로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빨간 부분으로 교정되어 있는 부분, 과연 대통령의 실제 연습 때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저희가 몇 군데만 발췌를 해봤는데요. 출력물 통해서 만나보시죠. 최순실 PC에 있는 국무회의 자료 부분입니다. 좀 자세히 보실까요? 2013년 8월 4일에 최종 수정이 됐고 대통령이 실제로 연설한 날짜는 8월 6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빨간 글씨로 교정이 되어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추가로 준비하고 있는 주제 2. 기관 칸막이 제거, 정보 개방, 공유, 협업 관련, 국세청, 관세청 칸막이 세금 1,000억 원 놓쳤다. 첫 연설문 초안에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틀 뒤 대통령의 연설에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들어보시죠. 새 정부는 출범 때부터 정보의 공유와 개방, 부처 간 칸막이 제거, 협업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면 정보의 개방과 공유가 행정부처가는 물론이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행정부와 사법부에 이르기까지 국가 전반에 걸쳐 미흡한 것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과연 이 부분만 달라졌을까 싶어서 44개 문서 중에 대통령이 유명했던 연설, 드레스덴 연설 빨간 교정 부분도 저희가 출력을 해봤는데 함께 보시죠. 2014년 3월 27일 빨간 글씨로 교정이 됐던 부분이고 대통령의 실제 연설은 28일 하루 뒤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연설하기 하루 전에 최순실 씨의 PC로 보이는 노트북으로 연설문이 발송이 됐다는 것이죠. 원래는 저는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 가지 원칙을 지켜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가 있는데 둘째, 통일 시대를 위한 공동 발전의 원칙입니다. 50년 전 당시 독일을 방문하셨던 한국의 대통령은 라인강의 기적을 이룬 독일에서 한국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라는 부분이 원안에 있었는데 이 모든 부분이 빨간 글씨로 교정이 돼 있었습니다. 실제 이 교정된 부분이 대통령 연설에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이 자리에서 평화 통일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북한 당국에게 세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둘째, 남북한 공동 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를 함께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그 당시 독일을 방문하셨던 한국의 대통령은 라인강의 기적을 이룬 독일의 기적을 한국에서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유출된 문건 44개와 관련해서 저희는 세 가지 의혹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혹을 함께 보시죠. 충격의 최순실 파일 44개, 청와대 문건 누출 파문, 그것이 궁금하다. 첫 번째 의혹입니다. 방금 보셨듯이 대통령의 실제 연설에서 달라졌던 이 빨간 글씨는 도대체 누가 쓴 것인가? 라는 첫 번째 의혹에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윤태곤 실장님,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충격적인 사건의 정황과 발단이 드러난 셈인데 이 빨간 글씨 도대체 누가 쓴 걸까요? 뭐를 어디서부터 저도 이야기해야 될지 예. 모르겠는데요. 일단 저 시스템적인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일단 이게 다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순실 씨가 여러 사무실을 운영을 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집의 컴퓨터, 사무실의 컴퓨터, 제 스마트폰에 다운받는 이제 문서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2014년 특정 시점까지고 한 대 노트북에 있는 44개이기 때문에 더 있을 개연성이 충분하고요. 그럼 청와대에서 이게 어떻게 나갔느냐? 청와대 시스템을 보면은 청와대에서는 내부가 인터넷이 아니라 인트라넷망입니다. 그러니까 닫혀있는 시스템 속에서 이제 정보가 이제 직원들하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이제 유관기관, 공직사회하고 할 때는 또 행정망이라는 이제 인트라넷을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으로 이제 쓰려고 하면은 아주 이제 어려운 절차들을 거쳐가지고 보안 승인을 득해서 바깥에 뭐 포털 메일이라든지 이런 데로 이제 보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포털 메일을 통해 가지고 간 것이고 만약에 최순실 씨 컴퓨터에 청와대 인트라넷이 깔려 있었다고 그건 더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래도 말도 안 되고 저래도 말도 안 되는 건데 결국 뭐 바깥으로 나갔을 거다. 그리고 이런 정도면은 어떤 실무자가 자기가 알아서 유출한 게 아니라 쭉 항상 이제 검토를 받았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 더 이 빨간 글씨에 대한 건데 JTBC 보도 중에 약간 그런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 보도 중에 최순실 씨가 이 문서를 받아가지고 바깥에다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었다. 그런 개연성이 있다는 보도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뭐 최순실 씨가 얼마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인지 제가 예. 모르겠습니다만은 외교, 안보, 경제, 행정, 뭐 감사원 모든 사안에 대해 문건을 다 받아봐가지고 빨간 펜으로 했는데 본인이 혼자 하기 어려웠을 게요. 그럼 바깥에 또 누구가 자기가 자문을 구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건데 예. 이것은 정말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건요. 100번 양보해서 대통령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이니까 어떤 의견을 물어봤다. 그것도 옳지 않지만 그렇다 치고 이 사람이 이 보안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컴퓨터에 이걸 그대로 둬가지고 뭐 디가우징 이런 포맷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삭제도 안 하고 컴퓨터를 내다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걸 기자들이 주워가지고 다른 절차를 밟은 게 아니라 그냥 하드디스크를 찾아보니까 턱턱턱 나왔다고 하는 거니까 이건 이분이 평소에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저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는지 예. 대통령을 정말로 위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뭐 어느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는지를 알 수가 없겠네요. 이수경 컬럼니스트, 드레스덴 연설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 때 발언할 모두 발언 연설물까지 최순실 씨의 것으로 보이는 PC에서 발견이 됐는데 그 국무회의 발언 문서 내용에는 대통령 비서실장을 누구로 교체할지에 대해서도 이틀 전에 문서에 다 적시돼서 최순실 씨의 PC에 발송이 됐다는 건데 그 연설문의 빨간 글씨가 최순실 씨가 이 부분은 대통령님 고치세요 라고 교정을 했다라고 우리가 현 상태에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그 빨간 글씨는 도대체 누가 쓴 것이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뭐 이렇게 캠프에 있을 적에 보면은 위에서 정책하시는 분들이 교수나 이런 분들이 토론을 거쳐서 드래프트 가안을 마련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메시지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윤활유를 이제 그 갖다 붓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장을 조금 유연하게 만든다던가 아니면은 그 후보자의 어떤 워딩, 말투에 맞게 만든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작업을 거칩니다. 그래서 좀 아리까리하고 좀 헷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간색, 뭐 파란색 이렇게 표시를 해서 서로 이렇게 공유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 내부에서 돌아가는 시스템, 말 그대로 시스템에서 운영되는 건데 지금 저 얘기는 이제 거기까지 일단 다 끝났고 그 사실상 그 최종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최순실 씨에 넘겼다라고 지금 정황이 지금 드러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미 사실 이메일 보낼 때 최순실 씨 이메일은 거의 디폴트 상태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반드시 봐야 되는 사람들이 최소의 사람들 서너 명 있을 텐데 그 중에 한 명이 무조건 최순실 씨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메일이 가는 사람은 뭐 소위 말하는 문고리 3인방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 분명히 최순실 씨가 있었을 테고 그래서 저런 것을 받아볼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는 어쩌다 의견을 물어본 게 아니라 아예 시스템화가 됐다라는 그 어떤 정황 때문에 굉장히 국민들이 충격을 받는 것 같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이었죠. 여름 휴가 어디 바닷가로 갔다 오셔서 바로 이제 허태열 비서실장이 이제 물러나고 그다음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올드보이의 귀환이다 그래가지고 당시 뭐 언론에서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어쨌든 당시 정말 극소수의 사람만 알 수 있는 저 내용조차 이미 최순실 씨가 하루 이틀 전에 알고 있었다라는 거는 정말 뭐 충격이란 단어도 좀 모자라는 것 같은데요. 예. 네. 저도 참 무슨 말부터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정성 의원님이랑 거의 같은 생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아직까지 뭐 명쾌하게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얘기도 별로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거 사실이 다 드러난 거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타난 정황만 보더라도 이거는 이미 그냥 단순한 의혹 단계를 이미 넘어선 충분한 혐의가 드러났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순실 씨가 연설문을 고친 정황이 보인다. 이거는 진짜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이 혹시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연설문의 일부 내용 조금 수정된 게 무슨 문제가 있냐라고 얘기하실 분들이 있다면 저는 강하게 좀 반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대통령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단순한 그냥 연설에 그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언급 한마디 한마디가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 기조가 되고요. 100만 공무원이 행동하는 행동의 지침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이게 단순하게 연설로 끝나는 게 아니라 특히 국무회의에서의 발언의 메시지 한마디 한마디가 갖고 있는 함의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대한민국 국가가 갖고 있는 국가 시스템을 벗어난 상태로서 뭔가의 외부작용이 있었다라면은 이건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용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예. 두 번째로 그렇다라면은 누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했느냐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건데 얼마 전에 우리 비서실장 누구시 이원종 비서실장의 그 얘기에 따르면은 봉건 시대에나 있을 법한 일이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원종 비서실장의 얘기를 좀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현지까지 있는 시스템 내에서는 아무도 몰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현지 시스템이 모르는데 가능하게 하는 사람들은 단 몇 사람, 아주 핵심 소수에 있는 사람들의 역할일 건데 과연 그 사람은 도대체 무슨 함의를 갖고 이 내용들을 했을까에 대해서 궁금증을 도저히 이제 해소가 안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지금 나름대로의 상황을 확인해보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있는 청와대 시스템 내부로는 확인이 불가능할 거고 이 일을 누가 했는지 본인은 알 것 아니겠습니까? 그 본인이 직접 나서서 국민에게 해명하는 수밖에는 답이 없다는 얘기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더 적나라하게 한번 표현해볼까요? 송강호 변호사님 오늘 나와주셨는데 최순실 씨를 둘러싸서 두 가지 의혹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정말로 최순실이 대통령의 비선 실세냐? 두 번째, 정말로 최순실 씨가 대통령의 연설문을 직접 교정을 했느냐? 둘 중에 뭐 둘 다 명확해졌다는 분도 많지만 아무리 100번 양보해도 한 가지는 명확해졌군요. 국내외 연설물, 통일은 대박까지, 국무회의 자료, 청와대 비서실장 수석 인사까지 최순실 씨가 사전에 보고받았다면, 알고 있었다면, 공유했다면 비선 실세인 것은 분명하다. 두 번째는 빨간 글씨로 교정을 했던 주인공이 최순실 씨였다면 연설문도 고쳤구나. 지금 며칠 전에 그 측근 고영태 씨가 그 증언하기를 그 최순실은 그 연설문 고치는 게 취미다 해서 그 국정감사실에서 이원종 비서실장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로 드러났죠. 저는 어저께 그 뉴스 보면서 이거 참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저는 국정에 있는 입지도 아니고 평범한 유권자이지만 이건 내일이라는 생각이 확 들어버렸어요. 우리가 개헌을 얘기하는 거 오늘로 끝이 아닐까요?
개헌 얘기 누가 관심이 있을까요? 오히려 이건 그야말로 국기를 흔든 사건이어서 비서실장도 그만두셔야 되고 대통령도 오늘이나 내일 빨리 나와서 해명하셔야 될 일이 돼버렸죠. 법률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이게 범죄인데 지금 제가 법조인들 친구들하고 좀 긴급하게 좀 토의를 했더니 예. 대통령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지금 만약에 이게 사정이 좀 가면은 우리가 이따 논의하겠지만은 그만큼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아마 우리 헌정사상 제가 보기엔 최대의 스캔들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 버렸어요. 예. 만약에 청와대가 없어진다고 하면 우리 국가 경제, 우리 국가 안이 어떻게 하죠? 이게 또 심각한 문제이죠. 이제 이 상태가 된다고 하면은 대통령의 리더십도 근간부터 흔들린다고 하면은 앞으로 남은 1년 4개월 어떻게 누가 어떤 방식으로 대한민국 이끌어갈 수 있죠? 이것도 참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문제가 돼버렸어요. 예. 빨간 글씨의 주인공에 대해서 첫 번째 의혹이었습니다. 두 번째 의혹도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청와대는 당혹 속에서 입을 아끼고 있습니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누가 최순실에게 청와대의 비밀문서를 전달했는가? 조금 전 나왔던 청와대 반응 속보부터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정영국 대변인이 백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순실의 연설문 유출된 것들에 대해서 모든 경위에 대해서 파악 중이다. 모든 경위에 대해서 파악 중이다. 보도경위? 하루 전에 의혹이 제기됐고 하루가 지난 오늘까지도 청와대의 공식적인 답변이 아직 나오지 않은 셈입니다. 경위를 파악 중이다. 도대체 어떤 경위를 파악하겠다는 건지 저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이 의혹에 대해서 앞서 이원종 비서실장 이렇게 해명했었습니다. 그 말씀 들었을 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거는 처음에 저도 기사 봤을 때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중요도도 그러니와 지금 시스템으로 성립 자체가 안 되는 얘기죠. 아니 봉건 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얘기가 어떻게 그런 것이 밖으로 활자가 되는지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그거는 사실 입에 올리기도 싫은 성립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제 저 기사가 나온 다음에 댓글을 좀 유심히 봤습니다. 예. 밤늦게 나온 기사임에도 불구하고 뭐 1000여 개의 댓글들이 아주 순식간에 달렸죠. 아, 최순실 대통령이었구나라는 얘기부터 뭐 동네 반상에도 이렇게는 진행되지 않겠다. 그리고 정말 국기문란과 내통을 한 사람들은 바로 저 문서를 밖으로 유출한 사람들이다라는 정말 그 험악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여기 사실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를 넘어서 믿기가 어렵고 사실 믿고 싶지 않은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심정적으로 굉장히 좀 무너져 있는 상황이라고 어떻게 보면은 그 얘기가 될 수 있을 텐데 저는 이원종 비서실장이 솔직히 말하면 위증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몰랐을 거라는 생각이 훨씬 듭니다. 이원종 비서실장도 당시에 모르고 저 발언했을 거다. 그러니까요. 저 워딩을 보면 봉건 시대나 가능한 일이고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기사 내용을 믿겠느냐고 했는데요. 그 말 그대로 우리 정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 현실 자체를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인 거고 이원종 비서실장의 워딩도 확실하게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워딩에 대해서 특별히 거짓말하고 있다는 느낌보다는 청와대 내에서 정말 극소수 대통령과 그 옆에 있는 소위 말하는 측근들 한 2-3명이 알고 있는 그 내용으로부터 굉장히 배제돼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따라서 그렇다면 네. 청와대 대통령의 문건과 연설문이 최순실 씨에게 공유되고 있다는 걸 대통령 비서실장인 이원종 실장도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예. 어떻게 보면 그냥 꼭두가시처럼 그냥 앉아 있는 거고 사실상 대통령과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아니면 만약에 알고 있다면 확실하게 국감장에서 했기 때문에 위증죄에 해당되는 거라서 처벌받아야 되는 거고요. 저는 지금 예전에 정윤회 문건 나왔을 적에 이게 국기문란이라고 대통령이 강하게 비판했었는데요.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이겁니다. 대통령의 허락을 그럼 받고 유출한 거냐, 허락을 받지 않고 유출한 거냐. 사실은 그 차이밖에는 별로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전 청와대가 말씀하신 것처럼 경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보고요. 이거는 뭐 특검이나 이러한 문제를 통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저는 이제 대통령의 연설문이나 이런 걸 아침에 매일 보잖아요. 해설을 쓰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의 이제 연설문이나 이런 그 내용이 나왔을 때 이런 느낌을 받아요. 아, 이게 청와대에서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고쳐서 한 작품인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드는 거에서 예. 지난번에 우리가 썼던 사설을 똑같은 내용이잖아. 아, 지난번에 어느 신문에 썼던 거랑 똑같은 내용이잖아. 농어에서 아우 대통령이 신문을 되게 열심히 보시는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많이 들어갔던 우리가 바로 전날에 썼던 뭐 사설이나 또 여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유사한 단어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던 느낌이 최순실 씨가 고치면서 자기가 뭐에 근거해서 고쳐야 되니까 많이 나와 있던 사설이나 이런 걸 가지고서 참고해서 소위 말해서 보수 신문을 좀 참고해서 손댄 거 아닌가 하는 그 정황이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의문이 좀 확 풀린다. 왜냐하면 너무 좀 우리가 썼던 그런 내용하고 우리가 직접 썼으니까 사설이나 이런 내용을 너무 유사한 그런 게 많이 들어가 있어 그런 느낌을 하나 받고요. 예. 이원정 실장 같은 경우는 지금 얘기한 대로 몰랐을 가능성이 있어요. 뭐 본인이 분노하면서 개탄스럽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면책은 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원정 실장에 대해서는 평소에 이제 좋은 느낌을 가지고 있었는데 최소한 이 직무유기는 있어요. 위증이 아니더라도. 왜냐하면 이런 사건이 났으면 물어봐야죠. 제가 물어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국민이. 대통령의 최측근이 비서실장이니까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보고서 국회에 나왔어야죠. 그러니까 아무 얘기도 못하고 나와서 비서의 대표가 아무 일도 못하고 나와서 그럴 리가 없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건 직무유기로서 책임을 져야 되고 저는 사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서실장이 대통령에게 애초에 이 의혹이 제기됐을 때 이게 사실입니까? 묻지도 못한 죄는 직무유기로 사표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최순실 씨의 PC에서 발견된 연설문 발송된 시점과 실제 대통령이 연설한 시점에는 상당한 시차가 있습니다. 출력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드레스된 연설 같은 경우는 최순실 씨 PC에 열어본 시각이 실제 연설된 시각보다 23시간 20분이 더 빨랐습니다. 그리고 수석 비서관 회의 자료 같은 경우도 2013년 10월 30일 오전 8시 19분에 PC에서 열람이 돼 있는 것. 그러니까 PC로 발송된 시간은 더 빠르다는 얘기가 됩니다. 실제 공개 시간은 그 뒤로 1시간 41분 뒤였습니다. 청와대 비서진 교체 관련 자료는 실제 발표되는 것보다 16시간 3분이 빨랐고요. 지방자치 업무 보고도 실제 공개된 시간보다 23시간 43분이 빨리 최순실 PC에서 오픈이 됐습니다. 열렸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문서가 최순실 씨에게 발송된 시간은 더 빨랐다는 겁니다. 국무회의 자료도 1시간 38분 빨랐고요. 5.18 민주화운동 기념 연설문도 22시간 55분 빨랐습니다. 대통령 당선 첫 신년사도 13시간 32분 빨랐고요. 대통령 단성 소감문도 2시간 29분이 빨랐습니다. 대통령 후보 유세, 당선 전에 삼성동에서 있었던 후보 유세 연설문도 56분이 빨랐습니다. 윤태호 실장님, 청와대와 대통령 후보에게는 연설문 비서관들 많잖아요. 이거 보면은 딱 드러나는 게 있어요. 드레스덴 연설 같은 경우에는 몇 달 동안 준비하는 걸 겁니다. 그리고 뭐 미국이라든지 이런 이제 주변국하고도 하기 때문에 최종본이 조금 빨리 만들어지는 게 맞아요. 해외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하루의 차이가 나는 거고, 제일 짧은 게 56분이지 않습니까? 대통령 후보 유세. 유세는 현장에서 진행되는 거니까 바로바로 업데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56분이 되는 거고, 당선 소감문도 마찬가지죠. 2시간 29분. 이거는 보면은, 그러니까, 흔히 이제 그런 말을 하죠. 말이 약간 어폐가 있는데, 잠정 최종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잠정 최종본이 만들어지면은 이숙현 칼럼니스트 이야기처럼 디폴트로 최순실 씨한테 전달되는 이 정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완료되자마자 갔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뭐 누가 작성했느냐. 한국일보에 났죠. 정호성 부속 1부속 비서관이 했는데 정호성 1부속 비서관이 작성했다는 거는 이 모든 작성자가 정호성 비서관으로 돼 있는데 그건 이 의미입니다. 정호성 비서관이 연설문을 다 자기 혼자 썼다는 게 아니라 최종 수렴을 해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잠정 최종본을 쓴 사람은 항상 정호성 부속비서관이라는 거예요. 그건 이미 알려져 있거든요. 최순실 씨에게 문서를 보낸 사람이 그건 알 수 없죠. 그건 그러니까 알 수 그거를 없다. 이제 누구 이메일로 해서 보낸지 모르겠지만은 간 자료, 그러니까 23시간 20분 전에 간 자료 56분에 한 걸 최종적으로 작성한 사람은 정호성 비서관이다. 그럼 전달한 사람도 그 정도 되는 위상인 사람이 아니면은 전달할 사람이 없겠죠.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이건 뭐 처벌 쪽에서도 이야기 나올 수 있겠지만은 이제 검찰이 머리가 아파질게요. JTBC가 이 컴퓨터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 말이 이메일이나 메신저 같은 것을 조금 열어보면은 더 많은 게 나올 수 있을 텐데 개인정보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건 열어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JTBC가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저도 모르겠는데 검찰도 이제 그게 문제인 겁니다. JTBC가 뭘 갖고 있는지 검찰은 모르는 거예요. 얼만큼 이제 보도를 했는지.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검찰이 애매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을 때 아니 이거 말고 이거 더 있는데 라고 하면은 검찰은
뭐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좀 여러모로 외통수에 몰려 있어요. 취재를 좀 해보니까 김병민 의원님, 이 연설문을 문을 최순실 씨 PC로 발송한 사람도 한 특정 아이디를 쓰고 있는데 그 아이디를 쓰고 있는 청와대의 대통령 최측근이 아직도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다. 네. 이 문서를 최종 작성한 사람은 정호성 비서관이다. 그의 준하는 최측근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는 왜 최순실 씨에게 이 문서를 보냈죠? 저도 참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인데요. 최순실 씨가 과연 대한민국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청와대에 있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수정해낸 만들어낸 원고를 다시 한번 다듬을 있을 만한 능력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게 뭐 대한민국 국민이 누가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한 몸처럼 움직였다라는 상황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기가 차고 사실은 어찌 보면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까 저는 이 시스템을 보면서 그 독해 시스템이 과거 정부부터 늘 있어 왔다라는 거거든요. 각 부처에서 대통령의 연설문을 만들기 위해서 초안은 부처가 만들지 않습니까? 올리면 그거를 대통령 연설기록 비서관이 다시 한번 초고를 재작성하고 그거를 장관, 수석 이렇게 모여갖고 뭐 노무현 정부 시절에 대통령이 직접 그 독해를 주관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돌려보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현 정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독해를 주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서실장 주관하에 독해를 주관해서 대통령께 올리게 되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대통령이 일부 고쳐갖고서는 발언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그걸 대통령이 고친 게 아니라 비선 실세에 의해서 누군가가 최순실 씨한테 보냈고 최순실 씨가 고쳤던 최순실 씨 이외의 사람이 고쳤다면은 정말 이건 대한민국 국익 문란이 아닐 수 없다는 얘기 드리고 싶은데 이 내용 중에는 굉장히 민감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나 이 청와대의 참모진, 비서진들을 교체하는 내용들은 발표하는 순간까지 극비 아니겠습니까? 예. 여당의 중진들 대표들까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청와대 비서실장 교체는 여당 대표도 모른다고요? 청와대 비서실장 교체하는 과정에서 과거 김무성 대표 발언 기억 안 나십니까? 저도 오늘 들었습니다라는 얘기들을 할 정도로 사실 이제 뭐 당연히 여당 대표와 가까운 관계에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이가 멀어졌던 소원하는 과정 속에서는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여당 대표조차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비서진 교체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일들을 사전에 최순실 씨한테 미리 다 보내놓고 거기에 대한 연설문을 검토했다는 건 굉장히 상상하기 어렵고요. 하나만 더 지적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최순실 씨가 그냥 최순실이 아니라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재단에 관한 의혹들 이 모든 것들이 국정에 있는 어떤 좀 신비로운 힘을 이용해갖고 자기 이득을 취하는 여러 가지 사사로운 일을 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 연설문에 한마디 두마디 단어만 고치는 것 같고 대한민국 정부 행정부의 공무원들은 그대로 국정 방향에 틀어가는 거거든요. 예.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만약 움직일 수 있었던 힘을 발휘했다라면 대한민국은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선택한 거지 최순실 씨를 선택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 한마디 드릴 수 있는 거는 결국 풀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다. 이 문제 핵심 당사자가 풀든가 그 당사자가 풀지 못한다라면 대통령께서 해명하시든가 이 두 가지밖에 답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도 당사자라는 의혹에서 벗어나기는 힘들 것 같은데 이 의혹에 대해서 정치권의 반응 뉴스 속보로 나오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상호 원내대표, 이제는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지금까지 대통령의 연설을 들은 것이 아니라 최순실의 연설을 들었다. 이런 반응 내놨습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중대한 국정농단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자백이 필요하다. 박지원 원내대표 이렇게 비판했고요. 여당에서도 반응 나왔습니다. 정진석 원내대표, 최순실 의혹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한다. 집권 여당 원내대표가 사과를 했고요. 엄청난 충격이고 듣도 보도 못한 사건이다. 정진석 원내대표도 박지원 비대위원장과 입장에 같습니다. 박 대통령이 직접 소명하고 입장을 밝혀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잠시만요. 송광 변호사님, 청와대 반응 한번 다시 볼까요? 모든 경위를 파악 중이다.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데 분명히 청와대 내에서 이 문서를 최순실 씨에게 보낸 사람이 있고 한두 번이 아니라 적어도 44번의 문건을 대통령 후보실부터 계속 보낸 사람이 아직도 청와대에 대통령 가까운 곳에 근무하고 있는데 도대체 청와대가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서 경위를 파악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좀 안 되네요. 그러니까 위기관리 능력도 참 한심한 수준이죠. 어저께 기자들이 아마 JTBC 보도 나가고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관계자들한테 수없이 전화했을 텐데 다 통화를 못하거나 좀 애매한 대답만 들었었죠. 지금까지 계속 경위 파악 중이라고 하는데 아마 제일 중요한 당사자께서 지금 침묵으로 고민하고 계시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 정진석 대표의 그 발표가 좀 굉장히 또 실감나죠. 예. 그렇게 개헌을 환영했던 여당 원내대표가 이제는
대통령 국민 앞에 나서서 소명하라고 오히려 명령하는 좀 그 투가 됐거든요. 이건 참으로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또 여당 내에서 일어난 겁니다. 예. 이 정도 규모면 지금 온 내각이나 비서실이나 전부 다 오늘 내일 다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예. 대통령은 지금 하루도 지체할 게 없습니다. 오늘 내일 한 이틀에 걸쳐서 있는 그대로 다 내놓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지 않는 한 누가 설득력 있게 그 이해하고 그럴 수 있다고 할 게 있습니까? 이건 참으로 좀 위기 관리 능력이 굉장히 의심되는 대목이에요. 네. 지금 여당 원내대표도 박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는 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입니다. 정호성 비서관이라든지 이재만 비서관이라든지 이런 대통령 아주 측근에서 이제 문서와 이런 거 비밀적인 걸 관리하는 사람들이 대통령 모르게 최순실 씨하고 짜고 농단을 해가지고 올렸다라고 하면 이건 정말로 뭐 경천 동지할 쿠데타적 사건이죠. 그럼 이제 두 번째 경우의 수는 대통령이 지시를 했을 경우입니다. 이런 거는 뭐 최순실 씨한테 좀 의견도 물어보라라고 했을 경우인 거죠. 앞도 문제고 뒤도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내가 안 시켰는데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국정을 농단하고 내 눈을 가렸다라고 하든지 뭐 이분에 대해 가지고 내가 두루두루 뭐 저는 못 받아들이겠습니다만은 두루두루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가운데서 최순실 씨도 그 중에 한 명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했다.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외교 안보에 대한 거를 외교 안보에 관한 이제 저명한 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볼 수는 있겠죠. 그 과정이다라고 해명을 한다든지 그것도 뭐 여러 번 말씀드리면 말이 안 되지만은 경우에서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법적인 문제 이 변호사님 나중에 설명하시겠지만은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만약에 지시를 했을 경우에는 그 지시를 수행한 사람들은 정치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법적으로는 면책이 될 수도 있을지도 예.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가정에서도 가족 사이에서는 그 도둑질이라든지 절도죄가 성립이 안 되거든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겠죠.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대통령이 설명하셔야 되는 거죠. 법적인 얘기 나왔는데 저희가 준비한 의혹 세 번째가 바로 이 법적 공방입니다. 조금 가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의혹부터 살펴보시죠. 세 번째 사항입니다. 이 유출된 문건이 대통령 기록물로 해당이 되느냐에 따라서 대통령 기록물법에 의한 처벌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형법상 이 공무상의 기밀 누설 금지에도 해당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촉될 수 있는 법조항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 기록물법.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 기록물을 파기, 손상, 은닉, 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부계로 반출하면 형사처벌, 유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두 번째는 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의 누설인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변호사님. 그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보면은 그 조문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네. 거기 제일 중요한 내용이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지금 아까 우리 윤 실장님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지시한 거죠. 그러면은 이 누구든지 대통령도 해당될 수 있는 겁니다. 생산자가 대통령이지만 생산한 시점 이후부터는 그게 이제 국가 기밀이 되고 법률상 보호받을 정보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진전될지는 모르지만 조금 제가 아주 절망적인 시나리오를 그린다고 하면은 대통령도 사실은 검찰 앞에 가서 조사받고 소명받고 그다음에 대통령 부속실이나 청와대 이 연설 관련해서 다 압수수색에 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임의로 자료 다 제출하시고 그렇지만 나는 아니다 라고 하든지. 그런데 제가 보면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렇게 보면은 초유의 사태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오히려 새누리당 대표가 내일쯤이면 특검하자고 하지 않을까요? 올해 야당보다도 새누리당 대표가 대통령도 자유롭지 못하니까 우리가 먼저 특검법 발의하겠다 이런 저는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버렸어요. 예, 물론 이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라고 저희가 단정은 지을 수 없는 상황이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빨간 글씨를 최순실 씨가 직접
교정한 것이다라고도 단정 지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문건이 유출됐다. 대통령의 기록물이다. 낯설진 않습니다. 네, 뭐 조홍천 비서관 그 박광천 경정 사건 뭐 기억나실 겁니다. 정인의 문건 때문에 워낙 유명했었죠. 그래서 지난해 9월에 검찰 구형할 적에는 일단 혐의 자체는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이제 됐고요. 결과만 말씀드리면 조홍천 비서관 같은 경우는 무죄 선고를 받았고, 박 경장 같은 경우는 공무상 기밀 누설로 해서 나중에 이제 또 뭐 뇌물 받은 것까지 해서 7년인가 구형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좀 낮아졌지만. 그래서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대통령 기록물법에 따르면은 만약에 이것이 위반됐을 경우는 최고 이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또 그 공무상 기밀 유설 같은 경우는 2년 이하에 처해진다고 나와 있는데요. 당시 박관천 경장의 경우에는 두 가지였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기록물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공무상 그 기밀 유출됐다라는 혐의에서는 그 적용받아가지고 결국 이제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됐는데요. 이번은 조금 더 다른 얘기죠. 왜냐하면 당시 문서는 그 내부에서 소위 말하는 윗선 보고가 끝난 내용을 약간 가공해서, 그래서 조홍천 비서관의 지시로 박 경장이 작성을 했고 그것을 유출한 거기 때문에 뭐 기밀 유출에 해당한다 뭐 이런 정도의 어떤 혐의였는데, 이거는 아예 연설문인데다가 뭐 국무회의 자료인데다가 게다가 또 그 인사까지 미리 점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그런 문서였기 때문에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저는 그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런 쪽에 무게감이 더 실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제가 좀 이게 하도 급한 문제이니까 저희가 또 혹시 실수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기록물을 할 때 우리가 조금 이제 앞으로 살펴볼 것이 이게 최종본인지 아닌지가 이제 아마 좀 예.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경로를 보면은 그 초안 나오고 최순실이 다시 최종안 보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최종본이 된 건데, 이런 과정 같으면 중간본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최순실이 받았던 것이. 그러면 대통령 기록물법의 그 기록물이라는 게 결국은 최종적으로 그 인가받고 제가받아서 생산한 그 결정물을 전제를 한다고 하면 조금 그 법률 문제가 좀 복잡해질 수도 있죠. 예. 그러나 어쨌거나 그 형법상 기밀 누설도 있고 또 외교 기밀 누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 보면은 하여튼 그 최순실이 공범이냐가 이제는 쟁점이 아니고 청와대의 박 대통령이 책임에서 자유로우느냐 안 자유로우느냐, 이게 나는 이제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 버렸어요. 예. 최순실 씨와 관련된 대통령의 연설문 유출 파문에 대한 이야기 보도해드렸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실체적 진실을 잘 알고 있는 당사자가 대통령 주변에 청와대의 핵심 측근으로 근무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청와대의 반응이 나오면 저희가 반론권 차원에서 도시구쇼에서 실시간으로 뉴스 속보로 집중적으로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도시구쇼입니다. 저희 채널A에서 정윤회 씨 아버지, 그러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최순실 씨의 전 시아버지죠,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최순실 씨가 대통령의 기틀을 만들었다. 그는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최순실 선생님은 어떤 며느리였어요? 좋아요. 분에 넘치죠. 훌륭해요. 시부모님께도 잘했어요? 잘했죠. 원래 그 성품이 좋아요. 컴퓨터 같은 거 할 때도 내가 조금 틀리게 순서를 뭐 없이 그냥 끌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걸 발견을 하고 이제 그 지적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그 예민하고, 그러니까 그 대통령 주변에서도 나쁜 조건 하에서도 나쁜 환경 하에서도 용케 대통령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그 틀을 만들지 않았나. 지금 정성희 위원님, 최순실 씨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었다. 그 사실 실세다는 걸 인정을 했는데, 저는 오늘 이제 이 참사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 참사를 보면서 결국은 이게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이 그 만든 그 예고된 그런 어떤 비극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뭐 미국에서도 예를 들어 빌 클린턴 대통령이 되면은 뭐 아칸소 팀이 들어오고요. 예. 부시가 되면은 사실 텍사스 팀이 들어옵니다. 그런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들어와서도 대통령이 이 상황을 보면은 그 뛰어난 인재들이 만든 그 공식 연설문을 대통령이 좀 불신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예. 다른 쪽의 의견을 물어봤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이거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대통령이 그동안 19년간의 어떤 정치를 하면서 국회의원 시절에 했던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그런 스타일을
청와대에 들어와서도 좀 유지했다. 네. 좀 그렇게 가지거든요. 근데 이것은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태도예요. 우리 힐러리 클린턴 지금 왜 문제되면 이메일 스캔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 이메일은 국무부 장관 시절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메일을 갖다 본인의 개인 이메일 계정을 썼다는 걸로 대통령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메일을 썼다는 것만으로도 그런데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떤 본인의 통치 철학과 가치와 이런 내용을 담은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조언을 구했다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로 봐집니다. 윤태곤 실장님, 우리가 앞서 쭉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절차상에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 형법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접근을 다르게 해볼까요? 지금 정윤혜 씨 아버지가 말씀하고 있는 부분도 결국에는 대통령의 개인사를 생각해 보면 가장 믿었던 그리고 의지했던 사람으로부터 심각한 배신을 당했고 부모를 잃었고 정치적 암흑기를 보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인간 최순실 씨가 대통령이 인간적으로 의지할 수 있었던 어찌 보면 유일한 사람인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그 유일한 사람에 대한 어떤 마음을 끊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뭐 인간적으로 이런 생각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 대통령이 뭐 배신의 정치 이런 말을 많이 했지만 저는 최순실 씨한테 배신을 당한 게 아닌가 싶어요. 예. 무슨 말이냐면은 최순실 씨가 정말로 대통령을 자기 40년간 이제 지근거리에서 보좌했고 뭐 최고로 생각한다면은 자기가 옆에서 모시던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자기 인생의 소원 반은 풀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조금 조용히 살 수도 있고 이분이 뭐 돈이 없는 분입니까? 뭐가 없는 분입니까? 그리고 가끔 대통령 말벗이 될 수도 있고 저는 그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누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면은 뭐 제가 말씀드리긴 조심스럽지만은 내 생각 이렇습니다까지는 가능하다고 예. 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오더라도 안 했어야 되죠, 이분이.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도 제가 지적한 것처럼 100번을 양보해가지고 했더라도 이걸 삭제를 하거나 이런 흔적도 전혀 없고 정말 조심스럽지 않게 너저분하게 흘리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이거의 배신이지 뭐가 배신입니까? 그럼 여기서 제가 약간 뻔한 이야기 두 가지만 붙이자면요. 우병우 수석 당장 교체해야 됩니다. 예. 본인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요. 이런 일을 막지 못한 것 때문에 교체해야 되고 그리고 한 분 더 해명해야 되실 분 이정현 당대표 이때 2014년 시절에 정무수석에서 홍보소속으로 거치고 계셨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어디까지 알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먼저 밝혀야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김병민 의원님, 최순실 씨가 사안의 경중을 따지면 더 큰 잘못이 있다는 지적인데 대통령의 그 속내와 어떤 그런 심정을 생각했을 때 물론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지만 인간적으로 가깝게 둘 수밖에 없었고 인간적인 정을 쉽게 끊을 수가 없었다. 그렇다 손 치더라도 최순실 씨가 대통령의 이름과 대통령의 친분을 팔아서 부를 축적했던 것 그리고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각종 특혜와 각종 이권을 행사했던 것은 철저하게 더 처벌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럼요.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뭐 이제 여야 할 것 없이 최순실의 비리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이 상황을 보고 정윤혜 씨 아버지 인터뷰를 보면서도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을 누가 만들었는가에 대한 생각에서 최순실 씨 일가는 우리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었지라는 생각과 자부심이 강하게 있는 것 같아요. 굉장한 착각이거든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굳건하기 좀 나은 강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원칙과 소신을 지킬 줄 아는 박근혜 대통령을 선택한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본인들의 오만과 자만이 지금 같은 상황을 불러일으켰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이정현 대표 말씀하셨는데 현재 새누리당 당대표시죠. 조금 전에 지금 정진석 원내대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와 같이 엄청난 사건이 터졌을 때 새누리당 당 지도부의 발언이 이런 방구 나오지가 않습니다. 정진석 원내대표의 발언이 나올 뿐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새누리당 당 지도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끌고 갈지에 따라서 앞으로 있는 당 지도부의 리더십이 반드시 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할 수 있는 목소리는 내줘야 된다는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뭐 드릴 말씀도 없습니다. 이거는 우수석의 문제에 떠나서 당장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되기 때문에 오늘 내일 하루빨리 지체할 시간이 없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순실 씨의 이러한 행태는 상당수 딸 정유라 씨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유라 씨의 상당 부분 사생활, 사적인 영역에도 불구하고 뭐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받은 특혜 의혹과 겹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도를 해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다음 돌직구 신문입니다. 정유라 씨가 결혼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 의혹에 대해서는 본인의 아들이 맞는 것으로 최종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장기 결석했던 것도 결과적으로 이화여자대학교에서는
승마 대회 때문에 대체 학점을 인정해줬다라고 했지만 결혼과 출산 때문에 이화여자대학교 수업에 못 나갔던 것으로 정황상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대에서는 한 학생의 출산과 결혼 때문에 학점을 준 꼴이 돼버리는데 그 외에도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서울시 교육청이 현장 조사에 나서기로 했는데 이 칼럼 정유라 씨의 고교 시절로 돌아가 봅니다. 잦은 결석을 지적하는 담당 교사를 최순실 씨가 찾아가서 거칠게 항의하면서 돈 봉투까지 두고 갔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고 교육청이 그래서 오늘 현장 조사까지 나선다고요? 그렇죠. 안민석 의원이 이제 교육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발언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오랫동안 관찰을 좀 해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결석 일수가 131일이라고 지금 나오죠. 그래서 당시 이제 언론에서도 나왔었고 또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이 되자 당시 교육청이 조사를 나갔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뭐 근거 자료를 보고서는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 수 없죠. 아무리 그 체육 선수라고 해도 131일이면은 최소한 4, 5개월 정도 되는 그런 시간인데 저렇게까지 계속 결석하고도 아무런 문제 없이 졸업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고요. 더 큰 문제는 또 최순실 씨와 연결되는데 최순실 씨가 학교에 찾아가서 뭐 항의를 하고 거칠게 항의를 하고 뭐 돈 봉투를 놨다라는 그런 지금 보도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러자 승마협회에서 이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공문을 보낸다고 해요. 예. 이건 지금 그 이제 시합 때문에 그런 거지 이거 학교를 안 가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다라면서 승마협회에서 공문까지 보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어떻게 아무 그 무혐의 처리를 받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만약에 승마 대회가 없었는데 결석을 했고 그것을 출결이 인정이 줬다면 그 부분도 오늘 교육청이 현장 조사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것인데 김병민 의원님, 저희 채널A가 정유라 씨의 과거 페이스북 게시글을 또 하나 입수를 했는데 과연 이게 정유라 씨의 아들이 맞느냐라는 의혹이 있었는데 이런 페이스북이었습니다. 나의 아들이 맞다라고 유연이라는 이름의 사용자가 게시글을 올린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네요. 네. 근데 이 시점이 그러니까 정유라 씨가 이화여자대학교의 대회라는 핑계 때문에 학교에 출석하지 않은 시점과 공교롭게 겹칩니다. 아이가 참 이쁘네요. 그 아이의 엄마로서 만약에 진짜 아이를 생각했다라면은 좀 아이한테 떳떳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당당하게 휴학기나 했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 유연 씨 같은 경우도 정유라 씨죠. 사실상 어머니가 정유라 씨에 대한 태도를 보게 되면 엄청난 모성애를 가지고 정유라 씨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무리가 있는 행동들을 마다하지 않고 오로지 정유라 씨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그 모성애가 그대로 전해졌는지 정유라 씨도 이 아이를 위해서 본인이 했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겠다는 마음을 가졌지만 그런 것들을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었죠. 근데 실제로 포기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대 학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학교를 다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학점을 받은 것으로 어찌 보면 속인 거죠. 속인 일 때문에 많은 이대 학생들의 원성을 사게 됐고 또 승마대회에 출전했던 과정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현재 뭐 더 정확한 부분은 파악해 봐야겠지만 임신한 시기와 아시안게임에 출전했던 시기에 대한 문제도 지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그 당시에 국가대표 선발 과정은 공정했는 건지 뭐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은 굉장히 뼈아프고 그 어린 아이를 기르면서 힘든 상황을 뭐 거치고 있겠습니다만은 저 아이도 언젠가는 크면서 대한민국 구성원으로 살아야 될 아이 아니겠습니까? 예. 진짜로 모성애로서 아이를 생각하는 엄마의 모습을 갖고 있다라면은 하루빨리 떳떳하게 대한민국에 나타나서 잘못한 게 있다라면 잘못한 부분 정당하게 처벌을 받고요. 이것 때문에 뭐 평생 가서 감옥에 지내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지만 이 아이가 실질적으로 정말 상처받지 않고 클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얘기를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정유라 씨가 다니는 학교, 청담고죠. 이름은 학교는 뭐 상관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131일을 결성했다고 하는데 사실 아시안게임 이전에 결성한 거는 저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승마협회에서 공문 하나만 보면은 공결 처리가 되는데 아시안게임을 이게 끝난 이후부터 그 다음에 이대에서 그 다음에 이대 1학년으로서 10월에 나갈 때까지는 아무 없었거든요. 아무런 대회가 없었는데 대회 이후에 결석을 했다면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요. 제가 또 하나 본 거는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살아온 방식입니다. 뭐가 나오면은요, 이렇게 등장해가지고 혼을 내, 현직음을 내고 돈으로 막으려고 그래요. 예. 요즘 뭐, 김영학 대표님 당연히 학교 이런 존재가 없지만 이거 사실 이전에도 이 학교에서 이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바로 받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면 와가지고 일단 혼쭐 내고, 저는 선생님한테 혼쭐 내고,
그 다음에 돈으로 마감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평생을, 하나 보면 열을 알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평생을 일관되게 살아온 사람이 대통령의 측근이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좀 끔찍해집니다. 검찰 수사를 해야 될 때가 하나 더 있죠. 그러니까 승마협회예요. 승마협회에서 학교에 공문을 보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승마협회에 대해서 하나 더 제기되고 있는 게 다른 스포츠 종목도 그러는데 그 선수가 팀의 적을 떠나면은 국가대표도 자동으로 아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화여대를 휴학을 하면은 승마협회의 선수에서도 빠지고 국가대표에서도 빠지는데 이화여대 휴학인 상황에서 국가대표가 돼 있어요, 이 사람은. 그리고 뭐 그렇게 거액은 아닙니다만은 국가대표 수당까지 받아요. 그리고 이제 독일에서 이제 애 키우고 있는데 훈련하고 있다 이렇게 예. 해가지고 그럼 이 국가대표라는 게 1000명, 10,000명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자리잖아요. 그 자리를 엉뚱하게 차지하고 있는 거고 그걸 승마협회가 해줬으니까 승마협회는 왜? 무엇 때문에 이걸 했는지 검찰이 수사해야 되겠죠. 근데 저는 한편으로 변호사님 조금 접근을 좀 한번 달리 해본다는 생각도 드는데 네. 학생의 신분으로서, 그러니까 굉장히 어린 나이죠. 어린 학생의 신분으로서 아이를 임신을 하고 아이를 출산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편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굉장히 네, 그렇죠. 어렵고 네. 본인에게 힘든 순간이었고 과연 아이를 선택했던 그 환경에서 정유라 씨도 당시 어린 나이에 굉장히 힘들었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수업에 출석하는 것이 정말로 힘들었겠구나라는 인간적인 동정심도 또 한편으로는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예. 왜 인간사가 부모들 뜻대로 됩니까? 또 사람 사귀는 게 또 뜻대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어찌어찌해서 임신할 수 있고 출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원칙대로 하셔야겠죠. 아까 우리 지적하신 것처럼 휴학하든지 또는 교수한테 얘기하고 뭐 이런저런 방식으로 해서 그 슬기롭게 누가 봐도 합리적인 방식으로 자기 인생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그렇지 않죠. 저는 그 최순실하고 그 딸의 그 이 상황을 보면서 이게 사실은 우리가 깨닫지도 못했고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의 그늘이 이제 드러나는구나 이 생각이 들지요. 예. 무슨 얘기냐면요. 저는 법률가잖아요. 검찰총장도 그렇고 대통령도 시시때때로 법대로 기강 세우겠다고 하는데 그게 원칙대로 하시겠다는 얘기였는데 실제로 최순실 모녀나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확실히 대한민국이 모르긴 몰라도 법보다는 권력이 위고 돈이 위다는 거를 보여주죠. 그러면 우리 사회 전반에 최순실과 같이 절대 권력은 아니더라도 권력 갖고 돈 갖고 역시 함부로 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저는 예. 꽤 많다는 거를 이 사건에서 우리는 느낍니다. 결국 2대 출석과 관련해서도 문제는 더 나쁜 건 이화여자대학교 최경희 전 총장 측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출산이란 이유 때문에 학교에 못 나왔으면 휴학을 권고하던가 그런 이유로 학점을 인정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는데 그것을 받아준 이화여자대학 측이 더 큰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입니다. 의혹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두환 추징금 환수 팀장을 최순실 수사팀에 투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업계 말로 선수를 투입한 건데 최순실 소환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이 기사를 보도해드리기에 앞서 최순실 씨 그리고 그의 딸 정유라 씨가 소유하고 있는 독일의 부동산 과연 어떤 부동산이고 가격이 얼마인지 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동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과연 재원을 어디다 끌었었을까가 수사의 관건인데요. 부동산은 이렇습니다. 일단 국내에 있는 부동산 보면 서울 강남구 신사동 640-1번지 빌딩 200억 원대로 추정이 되고요. 강원도 평창군 용평명 도사리 일대 땅 7만 평은 시세 7억에서 10억 원대로 추정이 됩니다. 문제는 독일에 있는 부동산인데요. 헤센주 슈미텐 시골 마을의 첫 번째 슈미텐 브론바호 승마학교의 인근 주택 올해 5월 이후 매입 추정된 건데 두 번째는 그 밑에 있습니다. 사진에 보이시죠? 쉔네 아우스 지트 주택이 35만 유로 그러니까 4억 3천만 원가량 해당이 되고 그 밑에 볼까요? 주택이 두 채 더 있는데 바이센베르크 주택은 심지어 정유라 씨 명의로 구입이 된 주택인데 38만 유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4억 7천만 원. 그리고 그 옆에 슈미텐 비텍 타우누스 호텔
2015년 11월에 매입한 것으로 추정이 됐는데 55만 유로, 우리 돈으로 6억 8천만 원. 독일에 있는 부동산을 쭉 합쳐보니까 호텔 플러스 주택 4채, 5채가 한 20억 정도 소요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궁금한 건 이 칼럼.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하지만 뭐 일시불이었겠죠. 할부가 안 되니까. 일시불로 주택 5채에 20억. 과연 어디서 났을까? 이 금액이. 혹시 K재단, 미르재단의 대기업이 투자한 그 돈을 전용한 것 아니냐라는 의심이 나옵니다. 의혹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검찰도 지금 들여다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르재단이 이제 만들어진 게 지난 11월인가 그랬으니까 미르재단이 만들어진 건 10월이었습니까? 하여튼 그 이후부터 해서 몇 개월 사이에 단기간 내 저 많은 것들을 다 사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국내 부동산을 팔아서 그 돈으로 산 것 그 정황은 드러나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예. 신사동 빌딩이 200억이니까 팔고 그거를 살 수 팔았다. 있죠. 네. 그러면 사고도 180억이 남으니까. 그게 설명이 되는데 국내 부동산은 가만히 놔두시고. 안 팔았다는 거죠. 네. 희한하게도 그 시기상으로 봤을 적에 묘하게 미르재단 설립 이후에 단기간에 저렇게 20억 정도가 되는 네 채를 사들였다는 것 자체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의심될 수 있죠. 돈 어디서 났냐라는 거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더 블루케이라는 회사도 있었고, 또 피덱이라는 회사 그 독일에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유령 회사라고 알려진 그곳을 통해서 일종의 어떤 자금 흐름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당장 지금 검찰이 좀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검찰에 대해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전두환 뭐 추징했던 검사를 투입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너무 장난 같아요. 장난 같다. 왜냐하면 일단 그 시민단체가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순실 문제가 있대 자금 흐름에 대해서 고발을 해요. 그런데 일주일 내내 끌다가 사실상 부동산을 전문으로 수사를 하는 그 형사 8부에 배당을 합니다. 네. 일주일 내내. 근데 참 묘하게 겹치는 것은 또 다른 어떤 보수 그 시민단체에서 문재인 전 대표를 고발했었죠. 그 송민수 회고록 관련해서 하루 만에 공안일보에 배당을 합니다. 이거는 왜 하루 걸리고 저거는 왜 일주일 걸렸냐. 일단 시기 자체가 문제였고요. 당시 형사부 8부에 배당했을 적에 사실상 검사가 2명이었지만 사실상 실질적으로 검사 하는 사람은,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은 막내급 검사였다고 해요. 굉장히 젊으니까 사실상 그렇게 경력이 많지 않은 사람이 했다고 해서 비판이 일자 그럼 2명 더 투입할게. 그래서 찔끔찔끔해서 4명, 5명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어제 나온 게 이제 그런 거예요. 7명 우리가 했다. 그래서 사실상 팀을 구성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과정을 보면 어떻게 검찰의 어떤 진정성을 누가 믿을 수 있을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회의적입니다. 검찰에 대해서는 아마 이분이 제일 할 말 많지 않을까 싶어요. 송 변호사님. 김순환 검찰총장이 사과하시고 떠나셔야 됩니다. 이건 검찰이 아니에요. 오늘 떠나셔야 할 분 많네요. 검찰이 바로 서면 나라가 선단 말이 있잖아요. 예. 검찰이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키고 여가 되든 야가 되든 이념으로 좌가 되든 우가 되든 중심을 딱 잡으면 대한민국이 꽤 잘 가는 겁니다. 압수수색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일 날 대통령이 얘기하니까 그때부터 부랴부랴 하고 있는데, 제 검사 출신 친구들 다 물어보니까 신용이래요. 별로 결과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모든 자료가 참고인들 부르고 피의자들 부르는데 다 아니라고 하겠죠. 그래도 김순환 검찰총장이 진상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신용인가요, 그럼? 아니, 그러니까 그게 좀 믿을 만한 그 근거들을 좀 주셔야 되죠. 예. 총장님 참 이 대통령 사건이고 민감함에도 불구하고 참 노심초사 고민하시는 흔적이 많습니다. 이거를 국민들이 공감을 얻어야 되는데 어느 곳에 그 고민할 흔적이 없어요, 지금. 눈치만 보죠. 그래서 내년에 1월 인사가 있어요, 또 검찰 인사가. 그러면 거기 있는 간부들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요? 검찰은요, 바보고 엉터리고 이런 검찰 당장 그만둬야 됩니다. 예. 송강훈 변호사께서 보시는 검찰은 그렇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신 거라는 거 다시 한번 네, 제 개인적인 의견이죠. 말씀드리는데, 그런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환수했던 환수팀, 그 당시 대단했습니다. 잘했어요. 그러니까 소위 선수가 입장했는데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변함없어요. 이건 만약에요. 최동욱 검찰총장이 지금 있었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여자 문제만 없었다고 하면 나는 최 총장은 좀 달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뭐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총장의 의지에 따라서 대통령을 뛰어넘고 국민만 바라본다는 이 검찰 정신이 있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안 갈 거예요. 이건 검찰 기강이 무너져도 끝을 모르는 그 바닥으로 좀 빠진 겁니다. 이 검찰
바보 검찰이에요. 예. 선수 입장도 그냥 신용일 거다. 네. 아니, 전두환 추징팀의 검사는 팀이 지금 투입이 됐다고 하는데 그 에이스가 누굽니까? 지난번에 그 비리 검사로 했던 김영준 검사 아니겠습니까? 아, 그분 저기 계시죠. 근데 지금 그 상당한 어떤 저걸 받고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이라면 잠깐 형집행 정지 시켜서 와가지고 수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얘기한 대로 우리 검찰의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예. 사실 저는 의지만 있으면 최순실 데려오는 거 문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아까도 뭐 정치인들이 어느 정치인이 얘기했죠. 인터폴과 협조해서 그 최순실 그 모녀 그 국내에 와가 조사하라고. 이거 사실 국민들이 보고 싶어 합니다. 이거는 뭐 법률적인 행위이기도 하지만 정치적인 행위예요. 국민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의가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못 데려오거나 오늘 검찰 얘기에 따르면 외국이라 뭐 계좌 추적도 안 되고 압수수색도 안 되고 뭐 쉽지가 않다라는 코멘트가 나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왜냐하면은 저게 아기가 있어요. 아기가 있기 때문에 활동 반경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또더욱이나 오늘 보도에 따르면은 아까 해외 부동산이 20억대요. 말 한 마리가 10억인데 말까지 같이 살아왔다는 거예요. 예. 10억짜리 말 어떡할 겁니다. 아. 같이 데리고 다닐 거 아니에요. 말이 10억인데 그 말이랑 지금 같이 그렇죠. 다니고 말도 살아왔다는 거거든요. 예. 그럼 애기 있고 말 있고 그리고 이제 일가 가족인데 그거를 검찰이 뭐 어떤 정보망을 동원해서도 못 잡는다? 말이 안 되죠. 아니, 이거 하나만 내가 말씀드려. 정말 엉뚱한 궁금증인데 변 선생님 잠시만요. 윤 선생님께서 보실 때 그 말은 이동할 때 뭐 탈 것을 타고 갑니까? 아니면 말을 타고 가고 짧은 거리는 끌고 가고 긴 거리는 뭐 트럭에 태우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군요. 아마 제 생각에 말은 마방에 맡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돈 주고 맡기면 되니까. 근데 한 10여 명이 되니까 여기는 이제 추적이 가능할 것이고요. 제가 이제 어제 좀 과감히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기자들이 3일치 거리까지 쫓아갔다. 뭐 예. 추적자 영화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예. 한 며칠 내로는 저는 이제 따라잡힐 것 같아요. 말발굽을 보고라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제가 검찰 엉터리라고 하는 근거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되게 이런 사건은 검찰에서 수사하고 그 뉴스를 생산하면 신문기사나 방송기자가 따라가는 이 코스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은 JTBC나 한겨레나 동아일보나 이렇게 여러 가지 언론 매체들이 먼저 뉴스를 생산하면 그걸 검찰이 따라가는 형국이 됐어요.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먼저 앞서가야 되고 먼저 그 찾아가서 압수수색하고 조사하고 해야 되는데 잡아오고 해야 되는데 예. 오히려 맨날 기사만 보고 그다음에 따라가는 형국이죠. 이런 검찰 저는 30년 제가 변호사였지만 이 김수남 검찰총장 체제는 점수를 줄 수 없는 체제가 돼버렸어요. 예. 네. 정말 안타까운 같은 법조인으로서의 돌직구를 네, 그렇습니다. 날려주셨습니다. 최순실 씨와 관련된 모든 의혹 저희가 종합적으로 다뤄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른 이슈로 전환하겠습니다. 돌직구 신문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최순실 의혹이 개헌 이슈를 집어삼켰습니다. 통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사회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돌직구쇼에서 보도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 개헌 완수하겠다. 어제 충격 선언을 했습니다. 정치권은 반응이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찬성하는 정치인도 많고 반대하는 정치인도 많습니다. 저희가 출력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임기 내 완수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밝혔는데 이 개헌 카드가 정치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 개헌에 반대했던 입장이었죠. 그런데 갑작스러운 개헌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왜 하필 지금이라는 궁금한 의문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재원 수석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추석 연휴 마지막 날 개헌 준비를 지시했다.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한 거 아니다. 옛날부터 해왔다. 그러면서 야당에서는 국면 전환용이라 말할 수 있겠지만 개헌 제안한다고 검찰 수사가 달라질 수도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항변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개헌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 국회에서의 개헌안 논의는 지지부진하거나 정치적 이해관계로 진척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직접 주도를 해야 한다라는 입장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그런데 과거 박근혜 대통령은 개헌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는데 과거 박 대통령의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개헌 논의를 지금은 그것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개헌을 당장 하지 않는다고 해서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크게 미치고 국민이 불편할 건 아니지만 개헌으로 모든 날을 지새우면서
경제 활력을 찾지 못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한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예. 개헌을 외치는 사람들이 경제도 어떻게 활성화되고 뭔가 풀려나가면서 그런 얘기도 해야지 국민 앞에 염치가 있는 거지. 나라가 한 치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으로 몰아가면서 입에다가 개헌을 지금 달고 어떻게 해보겠다 하는 거는 저는 입에 떨어지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 가지 존재, 정성희 의원님. 정치란 게 바뀌는 생물이기 때문에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 그리고 사실 이 개헌에 대한 이야기, 5년 단임제 대통령을 4년 중임제로 미국처럼 갈 수 있게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철학적인 토론들이 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도 한번 추진을 했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추진을 했었다가 둘 다 무효가 됐다. 그러니까 개헌의 필요성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었다. 뭐 국회의원들의 그 85% 이상이 개헌을 뭐 찬성하고 있고 내년을 개헌 정국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서 뭐 하산하신 분도 있으니까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개헌에 대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수하지는 않다. 순수하지는 않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김재원 수석이 그 얘기한 것 중에서 추석 이전에 지시하셨다고 그랬는데 김재원 수석이 불과 2주 전에 뭐라고 했냐면은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의 개헌론에 대해서 청와대는 지금 개헌 이슈를 제기할 때가 아니라는 확고한 방침이다라고 얘기한 게 2주 전이에요. 추석 이후가 2주 전이죠. 예. 그런데 한쪽으로는 지시를 했다고 하면서 추석에 한쪽으로 2주 전에는 확고한 방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거짓말한 거죠. 그 거짓말한 거니까 이거는 분명히 그 다른 어떤 정치적인 인도를 가지고 좀 판을 흔들어 보겠다는 그런 취지, 그런 것으로 이제 이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개헌과 관련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리고 안철수, 박지원 전 대표와 비대위원장도 개헌 반대를 선언했고요. 그러나 이정현, 정진석, 김무성, 그리고 김종인 전 대표, 그리고 앞서 손학규 전 대표도 개헌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현재 밝힌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국민 투표를 할 사안인데 과연 임기 내 개헌 완수가 가능할까라는 궁금증이 있는데 김명미 전 의원님, 이 개헌이 된다면 사실은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야, 내가 야권에서 1등인데 좀 나의 지위를 흔들려는 의미하려는 것 아니냐라고 발끈하겠지만 사실 새누리당의 비박 대권 주자들과 반 총장, 안철수 전 대표, 손학규 전 대표 입장에서는 개헌되면 유리하죠? 개헌으로 유리한 군수 후보들이 있을 거고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개헌이 달갑지가 않을 겁니다. 지금 상황 속에서 6공화국의 대통령에 대해서 전권 행사하는 대통령이 돼야지만 이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이 문재인 전 대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등일 건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만약 분권형 대통령대로 권력을 빼버리고 넌 외치만 하고 나머지는 친박계 총리가 다 할 거야. 과연 달갑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개헌은 결국 성공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예, 매사에 있어서 진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정치적 이슈에서는 그 진정성이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건데 최순실 게이트와 의혹을 털어내지 않는 이상 이 개헌론이 진정성 있게 진행되긴 힘들 것 같습니다. 저희는 광고 후 돌아옵니다. 잠깐만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더욱더 풍성한 뉴스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